안녕하세요. 수능 경제랑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또 3월과 마찬가지로 우리 총평부터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5월 학력평가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등급 컷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1등급 컷은 36점, 되게 이례적이죠. 그 다음에 3등급 컷은 20 정도로, 22 정도로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어려웠다는 거겠죠, 어려웠다는 거.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냐? 일단 역대 학력 평가 중 제가 평가하기로는 제 생각이에요. 퀄리티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정말 퀄리티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력 평가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출제하는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출제하는 형식 같은 게 있지.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좀 정리가 되었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는 평가원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모의고사여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목할 만한 문항은 뭐 이 정도 있습니다. 10번, 15번, 20번에다가 우리 늘 어려운 고난도 주제를 배치하고 19번은 요즘 나오는 GDP 문항과 결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 번쯤 살펴볼 만하고 3번은 여러분이 풀었을 때 잠깐 헷갈렸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는 그냥 우리 늘 수능 경기에서 출제되던 그러한 출제 주제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요 문항 해설 중에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 세팅이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맨 처음에 풀 때 세팅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번. A기업은 X제를 한 개씩 최대 5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X제는 전량 판매된다라고 했어. 뭐 늘 주던 이윤 극대화 문제랑 다 동일하죠. 근데 A기업은 X제 생산량에 관계없이 여기 일정에게 공장 임차료가 발생한다. 그럼 기업은 항상 발생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은 1만 달러이다. 나는 이 조건이 좀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은 1만 달러이다. 이 조건을 왜 준 거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왜? 총수입 증가분과 총비용 증가분만 있으면 우리는 늘 이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다 더해봤어요. 총수입들을 다 더하면은 몇만 달러가 되지? 총수입을 전부 더하면 40만 달러가 되죠. 5개일 때째만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총비용 증가분을 모두 다 더하면은 11, 여기다가 이따 쓸 수도 있으니까 아래다 좀 간단하게 적어둡시다. 11, 18, 27, 그 다음에 38이 되겠네요. 뭐야? 그럼 이윤이 2만 달러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의도가 뭐였냐? 일정에게 공장 임차료는 내가 이미 공장을 임차를 했나 봐. 이걸 생산하든 말든. 빵개째일 때도 발생한다는 그러한 의도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개째일 때도 기억이라는 기본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총 비용을 적어보면은 내가 추가적 비용만 더한 것이지 총 비용을 적어보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기억 더하기 38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이유는 일반 달러라는 이 노란색 조건은 뭐를 제시한 거야? 기억의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네요. 그럼 이런 문제였구나. 그래서 기억은 1만 달러이다. 혹시나 그냥 뭔 소리지? 라고 모를 때 선지를 마저 보다 보면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라면은 5개째일 때, 뭐, 한 개째일 때, 이럴 때 이윤이 전부 다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생산량이 1개일 때 2번 선지. 이윤은 2만 달러이다. 뭐야, 맞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미 기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1만 달러라고 고칠 수 있겠네요. 3번 선지. 생산량이 2개일 때 총 비용은 11만 달러이다. 가 아니라 여기다가 1을 더해줘야 된다고. 12만 달러가 되겠죠. 생산량이 3개일 때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은 그럼 6인가? 6만 달러가 아니라 여기다가 1을 더한 19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19를 3으로 나눈 3분의 19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3개 선지가 전부 다 기억을 활용하는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 풀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5번 총수입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봤네. 총수입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우리
총 수입에서 여긴 총 수입이 32죠. 총 비용은 1을 더한 28이 되고 여기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죠. 총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39가 되지. 그러면 생산량이 4개일 때 총 수입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32분의 4가 되지. 그러니까 5개일 때는 얼마입니까? 40분의 1이 된다고. 당연히 32분의 4가 40분의 1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때문에, 기억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봐볼까요? 10번 봅시다. 10번 굉장히 괜찮아요. 정말 좋은 문제고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시험장에서 약간 좀 얼렁뚱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당탕탕 풀기 좋은 그런 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갑은 휴대전화기와 이어폰을 각각 한 개씩 구입하기 위해 꼭 보면은 이런 조건들 있죠. 휴대전화기와 이어폰을 한 개씩 구입하기 위해 자기가 문제를 안 읽어놓고 문제를 풀다가 이걸 안 읽어가지고 헤맸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를 사는 거야? 이 중에 하나만 사는 거야? 왜 A와 C를 구입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꼼꼼히 읽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자, 전자기기 매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는 A, B가 있고 이어폰은 C, D가 있다. 표는 A, D 각각의 선택에 따른 값의 편익과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했네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겠네.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값이 A와 C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에 나오는 모든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죠. 왜? 조건에 있잖아. 값은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했으니까 값에게 있어서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왜 A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B를 사는 것보다는 A를 사는 게 훨씬 더 나한테 합리적이었다고. 즉,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 더 컸다는 소리죠. 자, 이걸로부터 우리 두 가지 조건을 뽑아냅시다.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둘까? 첫 번째, A를 사는 것의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 즉 60 빼기 20, 40이 뭐보다 크다? 70 빼기 기억보다 크다 라는 조건 하나를 도출할 수 있고, 두 번째, C를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즉 7이 니은 빼기 10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할 때 본인만의 뭐 기준이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 하시고, 기준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빼기는 최대한 덜 쓰려고. 빼기가 있으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빼기가 있으니까 넘겨.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을, 첫 번째 조건, 기억은 40은 넘겨도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지. 기억은 30보다 크다. 두 번째, 자, 7. 여기도 빼기가 있죠. 그럼 넘겨. 니은은 1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좀 쉽다고. 이렇게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정리를 해둡시다. 자, 여기만 가지고 우리 풀 수 있는 게 있나 확인을 해봅시다. 보기 봅시다. 기억은 25가 될 수 있다. 자, 기억은 30보다 커야 되는데 25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 그러니까 기억 던지는 땡이다. 니은, 니은이 14라면 그럼 니은이 14가 될 수 있죠. 17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사은품 2로부터 얻는 편익? 이게 뭐지?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다가 첫 번째 선택에 따른 조건으로부터 내가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은 문제를 다시 읽으러 가세요. 항상 이 요즘에 출제되는 기회비용이랑 합리적 선택 문제는 투스텝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기억선지를 먼저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제낄 수 있잖아. 다른 모든 조건들의 방해 없이. 자, 매장 직원으로부터 다음 두 가지 정보를 듣게 되었다. 이의 값은 B와 D를 구입하였다. 아, 원래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면 내가 이걸 샀을 텐데 어떠한 정보를 듣고 B와 D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내가 이 정보로 인해서 나의 선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정보가 뭔데? 1. 너가 원래 사던 대로 A와 C를 함께 구입하면 무료 사은품 2를 주겠다. 자, 정보 1만 있다고 했을 때 내 선택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지. 오히려 더 잘 됐지. 다른 건 오히려 더 별로가 됐잖아. 그러면은 A와 C를 함께 구입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 얼마인데 원래는 40과 7을 더한 47이었는데 거기다가 무료 사은품 2까지 더 주겠대. 2로 인한 편익이 더 나오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핵심이겠어? 왜 얘가 B와 D를 구입하였겠어요? 정보 2를 듣고 이게 너무 나한테 정보 2를 듣고 이게 나한테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겠지. 자, B와 D를 함께 구입하면은 휴대전화기와 이어폰 구입을 위한 전체 결제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할인해 주겠다? 20%를 할인을 해주겠다. 즉,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예요? 편익만 우리 여기서 적어봅시다. 70 플러스 니은을 얻으면은 너의 명시적 비용을 20% 깎아줄게. 즉 0.8배를 해줄게. 0.8 곱하기 기억 더하기 기억 더하기 10이 되겠죠. 이때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면은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우리가 미리 썼던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니은은 뭐보다 기억은 뭐보다 크다? 30보다 크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할인을 해준다 해도 여기 있는 숫자는 반드시 뭐보다 커? 여기 있는 숫자는 반드시 40보다 높죠. 0.8을 깎아준다 해도 이 값은 최대 얼마야? 최대 40이니까 여기 빼는 값이 32보다 더 크기 때문에 70 더하기 니은 빼기 32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고. 기억이 커지면 커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이야. 그러면 이건 음수가 되겠죠. 이 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다고. 70에서 32보다 더 큰 수를 뺀 값이니까 70에서 31을 뺀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거는 38 더하기 니은보다는 반드시 작다고. 반드시 작다. 자, 이때 니은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네. 니은이 얼마였어? 17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최대한 아무리 좋아봤자 뭘 못 넘어? 17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55가 되죠. 55보다 반드시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근데도 내가 얘를 선택했다는 것은 2에 따른 편익이 더해졌을 때 55보다 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이 14라면 그러면은 내가 이거 계산 잘못했네. 55가 아니네. 니은이 14라고 줬으니까 다시 니은을 14라고 맞춰봅시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14면은 52가 되겠죠. 52보다 작은 값이야, 무조건. 기억은 아직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52보다 작은데도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2가 6이 될 수 있니? 야, 이게 6이면은 이쪽은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의 값이 53달러가 되잖아. 그럴 거면은 내가 A와 C를 구입을 했어야지.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사은품 1호부터 얻는 편익이 5보다 반드시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6달러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선지가 엄청 어렵죠. 이와 같은 것이 요즘에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하는 거였어. 그거를 맞춰서 내준 거예요. 자, D극과 리를 봅시다. A와 C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31이죠. B와 D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우리 여기 미리 구해놨죠. 0.8 곱하기 기억 더하기 10인데 기억 더하기 10이 최소 40이라고. 그러면 이 값은 최소 얼마야? 최소? B와 D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최소 30이라고. 이거보다 반드시 작겠죠. 이게 33이든 34든 35든 무조건 작겠지요. 리을 A와 D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자, 이 리을 선지가 굉장히 좀 빨리 넘기는 친구들은 빨리 넘기고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하고 빨리 넘기고 아닌 친구들은 한참 고민한단 말이야. 자, A와 D 선택은 합리적 선택입니까? 아니죠. B와 C 선택은 합리적 선택입니까? 아니죠. 합리적 선택이 아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죠. 합리적 선택의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그렇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같은 겁니다. 왜? A와 D, B와 C가 합리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문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문구를 바꾸면은 뭐야? A와 D 선택과 B와 C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를 확인하라 라는 선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암묵적 비용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암묵적 비용이 클 수 있는 방법은 A와 D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아니고 B와 C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처럼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다루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디귿과 리을선지였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디귿과 리을선지에서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본인이 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다시 개념을 학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무역 문제가 나왔는데 또 괜찮게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자유무역을 통해 국제가격 수준에서 국제가격을 줬고 국제가격은 PW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XG를 수입하고 있는 수입량이 몇 개죠? 여기 국내 소비량 6개, 국내 생산량 6개, 국내 소비량 14개니까 8개를 수입하고 있겠구나. 자,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에 각국 XZ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1기, 수입 XZ 한 개당 관세 가를 부과를 했대. 우리 관세는 무슨 효과가 있죠? 관세, 수출 보조금 혹은 수입 쿼터제, 수량 제한, 수입 수량 제한 같은 것들. 모든 무역 정책은 우리 수능 경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무역 문제는 이렇게만 해결을 하시면 돼. 국내 가격을 올리는구나. 그럼 국내 가격 찾는 게 핵심이에요. 자, T 플러스 2개. XJ 국내 수요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2만 개씩 감소했대. 그러면은 이 곡선이 왼쪽으로 12만 만큼 움직였다는 거니까 8을 지나고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게 T 플러스 2기가 될 거야. 아직 가를 얼마인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T 플러스 2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에 각국 정부는 관세를 철폐. 그러면 원래 국제 가격에서 거래를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수출로 바뀌겠죠. 각국은 T 플러스 1기의 XJ 수입량만큼 XJ를 수출을 하셨대. 자, 그러면은 각국을 보시면은 수출을 몇 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소비량은 노란색으로 보셔야 돼. 2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량은 국제 가격에서 6만 개가 되니까 4만 개를 수출한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XJ의 수입량만큼 T 플러스 1기 XJ의 수입량이 몇만 개였다는 거야? 이게 4만 개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4만 개를 만들어주는 국내 가격이 어딘지를 찾으면 되겠네. 어딘지 찾으면 4만 개, 수입량을 4만 개로 만들어주는 국내 가격은 몇입니까? 8만 원이죠. 여기가 국내 가격이라고. 그리고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관세가 되지. 그럼 관세는 8 빼기 6, 2만 달러를 부과한 것을 2달러를 부과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전부 다 찾았죠? 이때 그냥 기만 표시를 해둡시다. 여기는 T 플러스 1기, 아래는 관세를 철폐했으니까 국내 가격이 T 플러스 2기 국내 가격은 6달러, 국제 가격과 동일할 것이다. 나머지는 주어진 조건이고. 자, 1번 가는 2달러죠. 2번 T 플러스 2기 수출량은 4만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칸수 잘못 세가지고 이거 두 칸이니까 2만 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항상 왼쪽 위에다 내가 본인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왼쪽 위에다가 이런 거 하나만 표시를 해둬도 실수를 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이러한 장치들을 본인이 좀 정리를 해두세요. 3번 T 플러스 1기 수입량은 T기보다 2만 개 적다. 우리 T 플러스 1기 수입량은 얼마죠? 위에서 찾았듯이 4고 T기 수입량은 맨 처음에 찾았지 8만 개가 되겠으니까 4만 개 더 적겠네요. 4번 T 플러스 2기 국내 생산량은 T 플러스 2기 국내 생산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6만 개죠. 그 중에서 수출량이 있을 뿐이지 6만 개다. T기 국내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6만 개죠. 같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T 플러스 2기 국내 소비량은 T 플러스 2기 국내에서 소비한 양은 2만 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4만 개는 수출했으니까 T 플러스 1기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던 양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2만 개가 되겠죠. 12만 개보다 10만 개 적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깔끔해요. 아주 깔끔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무역이 나오는 것은 정말 뭐 평가원에서 무역이 조금 쉽게 나왔다고 했을 때 손색 없는 문제입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19번 봅시다. 19번. 19번은 GDP. 요즘에 나오는 그 GDP 형식을 그대로 따라갔죠.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학력평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 같이. 19번 볼까요? 자, 갑국에는 A기업과 B기업만이 존재하며,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상황을 전부 다 글로 제시하는 형태가 나와. 자, 이 글로 제시하는 형태, GDP에 우리가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판매 수입과 중간재와 이윤, 이런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요.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자, 이때 GDP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오른쪽에서 이건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가장 먼저 이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판매 수입 있죠?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뭡니까? 가격 곱하기 거래량. 그리고 우리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항상 판매 수입의 형태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죠. GDP라는 것은. 자, 판매 수입은 뭘랑 뭘로 나뉩니까?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 그렇지. 총비용과 총수입이니까 이윤으로 나뉘죠. 이 총비용에는 뭐가 있는데? 총비용에는 이 기업이 중간재를 구입을 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임금과 노동과 토지와 자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그 다음에 지대를 임의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자, 이때 우리 부가가치의 합을 GDP라고 하는데, 그 GDP를 분배 측면에서 측정한 값이 이윤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생산 측면의 부가가치와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판매 수입을 쪼갰더니 중간재와 부가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GDP의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적어둘 겁니다. 판매 수입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를 적을 거야. 기업별로. 그거를 우리가 양, 가, 중, 부라고 해놓고 기업별로 적으시는 거예요. A기업, B기업. 수출과 수입은 아직 이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괜찮은데, 이따가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보죠. 별거 없어요. 양이 뭐냐? 생산량이야. 생산량. 거기다가 가격을 곱한 거, Q 곱하기 P를 한 것이 중간재의 구입 비용과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그냥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GDP 문제를 보면 무조건 이 표부터 적고 시작하시는 거야. A기업 판매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만 달러죠. B기업은 200만 달러. 나중에 알 수 있으면은 생산량과 가격을 알 수 있으면은 그때 고치면 되고, 중간재 구입 비용도 다 좋네.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60이 되겠죠. 부가가치는 뭐랑 뭐의 합이야? 이걸 위해서 읽어보니까 각 기업의 생산비는 총비용은 임금과 중간재 구입 비용뿐이래. 임금과 중간재 구입 비용만 이루어졌다. 즉 이자와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부가가치는 반드시 뭐 더하기 뭐? 이윤 더하기 임금이 되겠죠. 이윤과 임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윤이 얼마라고 줬어? 30. 이윤이 얼마라고 줬어? 70. 자,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이 100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A기업이 지급한 임금은 얼마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50. 여기도 140이 돼야 되니까 7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시면 된다. 자, 그리고 상태가 이미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남은 문제를 읽어봅시다. 중간재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A기업은 X제만을 생산하며 중간재 전량을 수입을 한다 해서 수입을 표시를 해봅시다. A기업은 중간재 전량을 수입하신대. 난 수입을 크게 적어놔요. 왜냐? 문제에서 순수출을 계산하게 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B기업은 Y제만을 생산하며 유일한 중간재인 X제 전량을 A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한대. 그러면 60만 달러가 전부 다 여기서 온 거니까 남은 40만 달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60%는
재료로 들어갔는데 남은 40%가 어디로 빠져나갔느냐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겠네. 남은 나머지가 국내에서 최종재로 소비된다. 아, 이거 국내에서 최종재로 소비되는 거구나. 40만 달러가 소비가 되겠네. 자, YZ는 50%가 국내에서 최종재로 소비되고 50%가 최종재로 소비가 되니까 100이 최종재로 소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수출된다. 수출도 크게 적어야죠. 수출이 된다. 수출은 100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50%라고 했죠. 자, 표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우리가 이거 이미 다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이 표만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야. 표만 가지고. 자, A기업이 지급한 임금은 얼마입니까? 50만 달러가 되죠. B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입니까? 14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각국의 생산 국민소득은 앞에 국민소득 앞에 생산이 붙었든 지출이 붙었든 분배가 붙었든 아무 상관없지. 그냥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의 합만 구하시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국민소득이죠.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였든 3면 등가의 원리에 따라서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소득 얼마가 나옵니까? 80 더하기 150 더하기 70 하면 220이 나오겠네. 220만 달러이다. 각국의 분배 필요 없지. 220은 뭐랑 똑같다? 순수출. 순수출이 우리 얼마였는데? 수입 20에 수출 100이므로 순수출은 80이겠네요. 80보다 140만 달러 크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억이 30이면. 기억이 30이면은 여기가 30으로 변화하면서 이유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임금이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40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지출 국민소득은 210만 달러로 감소하겠죠. 오케이, 이해가 갔습니까? 요 표로 푸는 거나 아니면은 수능 경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도구들을 언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물론 수능 경제는 올해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자, 20번 봅시다. 20번도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상황 정도만 간단하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시점에 갑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50%를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50%,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주식에. 그럼 나머지 50%, 남은 50%를 투자를 했겠네요. 갑은 A와 B 중 T시점 대비 T 플러스 1년 시점 원화 표시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자산 전액을 다시 원화 표시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였다. 그럼 이 중에 원화 표시 수익률이 낮은 걸 찾아서 마음에 안 드니까 다 팔아버리고 높아진 걸 더 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걸 쭉 갖고 있다가 T 플러스 2년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는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익 구조가 뭐냐? 수익 구조. 수익 구조라는 말이 좀 거창하죠. 그런 말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문제를 풀 때 쓰는 말이에요. 수익 구조. 수익 구조가 뭐냐? 쉬워요. 언제, 어디서, 어디서는 뭐 그냥 거의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T시점 대비 T 플러스 1년 시점을 우리 일단 원화 표시 수익률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A는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원화 표시 수익률이 그냥 그대로 20이에요. B는요? B는 달러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에 의한 수익률 10이 났고, 즉 뭘로 인해서? B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T 시점에 얼마나? 10%가 났습니다. 여기는 그냥 20이라 적어주시면 되겠죠. 언제? T 플러스 1년 시점까지. 근데 얘는 달러 주식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함에 따라서 언제? T 플러스 1년 시점에 어디서? 환율로 인해서 얼마나? 10만큼 수익이 발생했다. 자, 이때 우리 늘 쓰는 거 있죠. 수익률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10과 10이 연이어 발생하면은 10% 이득 보고 또 10% 이득 보면은 얼마입니까? 21% 이득을 보게 된다.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 하기 때문에 우리 뭐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읽었을 때 뭐야? A 샀다가 A다 팔고 B에다 투자했대. 근데 여기 보니까 B는 이제 손해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수익률을 계산하기까지는 너무 헷갈릴 것 같아. 해서 나는 또 역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T 시점 대비 T 플러스 1년 시점 B의 달러화 표시 수익률은 0이다. 아니지. 21%라니까. 니은 T 시점 대비 T 플러스 1년 시점 A의 원화 표시 수익률은 B보다 낮죠. 그러니까 전부 다 B를 샀다고. 그럼 답은 어차피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T 플러스 2년 시점 총자산의 달러화 표시 금액은 달러화 표시 금액이네. 이번엔 독특하게. T 플러스 1년 시점과 같예. 즉 B에다 투자했을 때 내 달러화 표시 자산이 변하지 않았니. 나는 B에다가 100%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0이니까 달러화 표시 금액은 변하지 않겠죠. 같다가 되겠습니다. 맞고. 리을 T 플러스 2년 시점 총자산의 원화 표시 금액은 총자산의 원화 표시 금액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치? B에다가 투자했는데 원화 표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 발생하지만 환율을 고려해 줘야 돼. 환율이 어느 정도? 대략 마이너스 10인데 우리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대략을 지워도 되겠네요. 그냥 마이너스 10% 발생했네. 그러면은 T 플러스 2년 시점 총자산의 원화 표시 금액은 T 플러스 1년 시점보다 10%더 낮아지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월 학력평가의 해설을 마칠 건데 5월 학력평가 문제가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 말고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가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을 보고 정리하고 오답을 하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니까. 네, 일단 5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